아빠, 이번이 마지막 기회야. 싸늘한 바람이 빈수 앞을 스산하게 맴돌았다. 검은 상복을 입은 차민서의 목소리는 겨울바람보다 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손에 들린 낡은 휴대폰 너머로 시끄러운 소음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사람들의 고함소리, 화투패가 부딪히는 소리, 술잔을 기울이며 터져나오는 역겨운 웃음소리까지. 그곳은 그녀의 어머니가 평생을 증오했던 바로 도박판이었다. 누구야, 끊어, 나 지금 바쁘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는 술에 취해 뭉개져 있었다. 자신의 딸 목소리조차 알아보지 못했다. 민서는 경멸감에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눈에 맺혔던 마지막 눈물 한 방울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순간이었다. 오늘 엄마 장례식이었어. 민서는 감정 없이 사실을 고했다. 뭐 장례식일까? 아이고, 그 여편네가 결국 갔구만. 그래서 뭐 나보고 돈이라도 내달라는 거냐? 나 돈 없어. 남자는 조금도 슬퍼하지 않았다. 오히려 귀찮다는 듯한 목소리였다. 그 목소리가 민서의 가슴에 박혀있던 마지막 미련의 조각까지 산산조각 냈다. 민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닫았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는 그녀의 손가락에는 아주 미세한 떨림조차 없었다. 텅 빈 눈동자는 슬픔 대신 차갑게 얼어붙은 분노와 강철 같은 결심만이 이글거리고 있었다. 몇 시간 전 장례식장은 텅 비어 있었다. 찾아오는 조문객도 거의 없이 휑한 공간에는 향냄새와 국화꽃의 냉기만이 가득했다. 민서는 영정사진 앞에 홀로 서 있었다. 사진 속의 어머니는 희미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 숨겨진 깊은 슬픔과 고단함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평생을 기다림 속에서 살았던 여자. 남편이라는 작자는 결혼한 지 몇 년 되지 않아 빚만 잔뜩 남겨둔 채 사라졌다. 도박과 술에 빠져 가정을 버린 남자. 차강혁, 그게 바로 민서의 아버지라는 인간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원망하면서도 혹시나 돌아올까봐 낡은 집을 떠나지 못했다. 굳은 일을 마다치 않으며 홀로 민서를 키웠고 병세가 깊어져 병상에 누워서도 남편의 안부부터 물었다. 민서야, 네 아빠 소식 없니? 그 사람 밥은 잘 먹고 다니는지. 결국 어머니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를 보지 못한 채 눈을 감았다. 민서는 생각했다. 어머니를 죽인 것은 병이 아니라고. 어머니를 죽인 것은 바로 차강혁이라는 이름의 남자. 그리고 그를 향한 지독한 기다림이었다고. 민서는 영정사진에서 시선을 거두었다. 그리고 텅 빈 장례식장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이 초라하고 외로운 죽음, 이 모든 비극의 책임.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아버지라는 남자에게 묻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손을 꺼내 어머니의 영정사진을 부드럽게 쓸어내렸다. 그 손길은 부드러웠지만 그녀의 내면에서는 이미 거대한 전쟁이 선포되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이 버린 모든 것을 내가 당신의 세상에 직접 찾아가서 빼앗아 올 거야. 그리고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부터 당신 눈앞에서 하나씩 부셔버릴 거야. 엄마가 느꼈던 고통을 당신도 똑같이 느끼게 해줄게. 그것은 슬픔에 잠긴 딸의 연약한 다짐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은 자가 내뱉는 가장 차갑고도 무거운 저주이자 선전포고였다. 다시 현재 민서는 장례식장 앞에 서서 차가운 밤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다. 그녀의 작은 체구와 슬픔에 잠긴 듯한 표정은 누가 보아도 보호가 필요한 연약한 여자아이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달랐다. 목표물을 포착한 암살자처럼 냉정하고도 잔혹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그녀는 상복을 벗어 한쪽 구석에 곱게 개어 놓았다. 마치 과거에 연약한 자신을 벗어던지는 의식과도 같았다. 상복 아래 드러난 것은 평범한 검은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상주상 주 차민서가 아니었다. 그녀는 이제 복수의 화신이었다. 민서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발걸음은 망설임이 없었다. 20년간 아버지 없이 살아왔다. 하지만 오늘부터 그녀는 아버지라는 작자의 그림자를 쫓는 사냥개가 될 것이다. 복수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어머니의 3일장이 끝나고 차민서는 자신의 흔적을 지웠다. 그녀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유가족이 아니었다. 서울의 번화가 한복판. 하지만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낡은 오피스텔 17층. 그곳이 그녀의 진짜 세계이자 복수를 위한 작전 기지였다. 방 안은 텅 비어 있었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방의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최첨단 컴퓨터 장비들이 전부였다. 이곳은 그녀가 국가정보원 NIS의 비밀 요원으로서 임무를 수행할 때 사용하는 안전가옥 중 하나였다. 하지만 오늘 이 공간은 지극히 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되고 있었다. 민서는 샤워를 마치고 편안한 트레이닝복으로 갈아입었다. 젖은 머리를 수건으로 대충 털어낸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키보드 위에 손을 올렸다. 그녀의 눈빛이 바뀌었다. 슬픔과 분노로 가득했던 눈동자는 온데간데 없고 오직 목표에만 집중하는 날카롭고 냉철한 요원의 눈빛만이 남아있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다. 모니터 위로 수십 개의 코딩 창과 데이터베이스 접속 화면이 현란하게 펼쳐졌다. 그녀의 첫 번째 목표는 차강혁이라는 이름의 남자가 지난 20년간 남긴 모든 디지털 족적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주민등록번호와 마지막으로 기록된 주소지를 입력했다. 일반인이라면 절대 접근할 수 없는 경찰청 내부 서버, 금융감독원 데이터베이스, 통신사 고객 정보망의 방화벽이 그녀의 손끝에서 종이장처럼 무력하게 뚫려 나갔다. 그녀는 국가가 키워낸 최고의 엘리트 요원이자 따라올 자가 없는 천재 해커였다. 차강혁, 1973년생, 마지막 주소지.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데이터가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의 이름은 화려한 성공의 기록이 아닌 밑바닥 인생의 처절한 흔적들로 가득했다. 수십 건의 폭행 및 도박 관련 전과 기록, 여러 대부업체에 흩어져 있는 채무 불이행 내역, 통신요금 장기 연체 기록까지 하나하나의 기록이 민서의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다.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쓰레기 같은 인생이었다. 이런 인간 때문에 엄마가 평생을 그녀는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며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도록 훈련받았다. 복수는 뜨거운 분노가 아닌 차가운 이성으로 완성해야 하는 과업이었다. 그녀는 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과 통화 기록을 분석했다. 그러다 하나의 공통점을 발견했다. 그의 모든 활동 방향이 서울의 특정 구역, 용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가 돈을 빌리고 돈을 쓰고 문제를 일으켰던 모든 장소의 배후에는 하나의 이름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다. 후그령회, 헤일롱회. 민서는 검색 엔진에 그 이름을 입력했다. 순식간에 수십 개의 기사가 화면을 채웠다. 불법 사채, 폭력, 장기 밀매, 성매매 알선, 온갖 흉악한 범죄의 중심에 있는 서울 최대의 범죄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의 근거지가 바로 용산이었다. 퍼즐 조각이 맞춰졌다. 그녀의 아버지는 단순한 도박 중독자가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의 말단 조직원이 되어 그들의 더러운 돈으로 도박과 술에 절어 살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그쪽이었군. 민서의 입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제 목표가 명확해졌다. 단순히 아버지를 찾아내 벌 주는 것만으로는 부족했다. 그가 몸담고 있는 세계, 그를 지금의 괴물로 만든 그 쓰레기장을 통째로 불태워 버려야 했다. 그녀의 작전은 2단계로 수정되었다. 1단계, 흑룡회에 대한 모든 정보 수집 및 조직도 파악. 2단계, 조직의 최하부부터 차례대로 무너뜨리며 차강혁의 숨통을 조여 들어간다. 민서는 용산구 일대의 모든 공공 및 민간 CCTV 네트워크에 침투했다. 그녀의 모니터 하나에는 용산구의 상세한 디지털 지도가, 나머지 모니터들에는 수백 개의 CCTV 화면이 실시간으로 분할되어 나타났다. 그녀는 안면인식 프로그램을 가동시켰다. 20년 전의 낡은 가족 사진 속 젊은 시절 아버지의 얼굴 데이터를 입력했다. 겸색 시작. 슈퍼컴퓨터급의 연산 능력을 갖춘 그녀의 시스템이 수백만 개의 얼굴 데이터를 분석하고 대조하기 시작했다. 몇 시간의 시간이 흘렀을까? 빅 경고음과 함께 하나의 화면이 붉은색으로 전멸하며 확대되었다. 용산의 한 뒷골목에 위치한 허름한 불법 도박장을 비추는 CCTV였다. 화면 속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한 남자가 다른 남자와 시비가 붙어 있었다. 상대방이 거칠게 밀치자 남자는 힘없이 바닥에 나뒹굴었다. 세월에 깎이고 술과 노름에 절어 망가져 있었지만 그 얼굴은 틀림없었다. 차강혁, 그녀의 아버지였다. 그는 바닥에 넘어진 채 비굴한 웃음을 지으며 상대방에게 용서를 빌고 있었다. 한때 그녀의 기억 속에 남아있던 희미하지만 강인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패배자의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민서는 아무 말 없이 그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슬픔도, 연민도, 심지어 분노조차도 모든 감정이 증발해버린 자리에 오직 차가운 경멸과 복수에 대한 확신만이 선명하게 새겨졌다. 그녀는 CCTV 화면을 캡처해 자신이 만들고 있는 흑룡회의 조직도 위에 올려놓았다. 가장 밑바닥, 이름도 없는 말단 조직원들의 목록 가장 끝에 아버지의 얼굴 사진을 붙였다. 그리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X 표시를 그었다. 그녀의 사냥감 리스트 첫 번째에 아버지의 이름이 올라가는 순간이었다. 다음 날 밤, 차민서는 용산의 뒷골목에 서 있었다. 화려한 넌사인 불빛이 닿지 않는 축축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내려앉은 곳. 공기 중에는 싼술 냄새와 음식물 쓰레기가 썩는 악취. 그리고 인간의 탐욕이 뒤섞여 역겹게 떠다녔다. 민서는 후드 티셔츠에 모자를 깊게 눌러쓰고 어둠의 일부인 것처럼 조용히 움직였다. 그녀의 목표는 흑룡회가 직접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 어제 CCTV를 통해 차강혁의 모습을 확인했던 바로 그 장소였다. 육중한 철문 앞에서 문신을 한 덩치 큰 사내 2명이 길을 막아섰다. 뭡니까? 안에 들어가 봐야 할 사람이 있어서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사내들은 그녀의 작은 체구와 앳된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음을 터뜨렸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와. 꼬마 아가씨가 올 때가 아니야. 오빠랑 술 한잔 할 거 아니면 썩 꺼져. 민서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품에서 두툼한 현금 봉투를 꺼내 그들 앞에 흔들어 보였다. 돈 냄새를 맡은 사내들의 눈빛이 순간 바뀌었다. 그들은 잠시 서로를 쳐다보더니 마지못해 문을 열어주었다. 들어가. 대신 안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우린 책임 못 져. 도박장 내부는 지옥의 축소판과도 같았다.
자욱한 담배 연기 사이로 수십 명의 남자들이 내뿜는 광기와 욕설이 가득했다. 민서는 그 모든 혼란 속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눈으로 아버지를 찾기 시작했다. 오래 걸리지 않았다. 가장 구석진 테이블. 판돈이 가장 작은 곳에서 차강혁은 다른 사람들의 패를 초조하게 쳐다보고 있었다. 그의 꾀죄죄한 옷차림과 며칠은 감지하는 듯한 떡진 머리. 술과 피로에 절어 충혈된 눈은 그가 이 지옥의 가장 밑바닥에 속해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다. 민서는 곧장 그에게로 걸어갔다. 그녀의 등장은 소란스럽던 테이블에 잠시 정적을 가져왔다.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로 향했다. 차강혁 씨, 민서는 아빠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어떠한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자신의 이름을 들은 차강혁은 신경질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는 처음에는 민서를 알아보지 못했다. 하지만 곧 그의 눈이 놀라움과 당혹감으로 크게 흔들렸다. 그의 동공 깊은 곳에서 스쳐 지나가는 감정은 고통에 가까워 보였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그의 얼굴에는 차갑고 비열한 가면이 씌워졌다. 뭐야? 네가 여긴 어쩐 일이냐? 그의 목소리는 일부러 더 거칠고 퉁명스럽게 뱉어졌다. 어머니 장례식에 왜 안 왔는지 물어보러 왔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인데? 차강혁은 코웃음을 쳤다. 내 어미가 죽든 말든 내 알 바 아니야. 설마 여기까지 와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냐? 내 어미가 시키디. 그의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민서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혹시나 했던 마지막 기대감. 아버지가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아주 작은 희망의 불씨가 그의 잔인한 말 한마디에 완전히 꺼져버렸다. 민서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었다. 어머니, 당신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평생 당신을 기다리다가 그리워하다가 병들어 죽었다고요. 시끄러워. 차강혁이 버럭 소리를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는 주변의 시선을 의식하며 일부러 더 악랄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이 위험한 곳에서 딸을 떼어내야만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녀가 자신에게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지게 만들어야만 했다. 네가 뭘 알아? 그 여편네나 너나. 내 인생의 짐덩어리일 뿐이었어. 차라리 잘 됐지. 이제라도 족쇄가 하나 풀렸으니 바로 그 순간이었다. 웬설 아니야. 묵직한 목소리와 함께 값비싼 명품 양복을 입은 거구의 사내가 그들 쪽으로 다가왔다. 흥룡회의 행동대장이자 이 구역의 실질적인 관리자인 조태구였다. 그의 뒤로 검은 양복을 입은 조직원들이 병풍처럼 따라붙었다. 조태구는 오만하게 턱을 치켜든 차에 민서를 경멸의 눈빛으로 훑어보았다. 어쭈, 웬 병아리 같은 년이 여기서 울고불고 난리야야. 차강혁, 네가 밖에서 사고 친 거냐? 차강혁은 조태구 앞에서 고양이 앞의 쥐처럼 비굴하게 허리를 숙였다. 그는 민서가 절대 봐서는 안 될 모습을 일부러 더 과장되게 보여주었다. 아닙니다. 조 상무님, 그냥 어디서 굴러먹던 미친년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겁니다. 제가 금방 처리하겠습니다. 미친년 조태구는 재미있다는 듯이 웃었다. 그는 민서의 앞으로 다가와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려 했다. 민서가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하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다. 어라 인연 봐라. 감히 내 손을 피해. 조태구의 눈에 살기가 번졌다. 하지만 차강혁이 다급하게 그 앞을 막아섰다. 상무님께서 직접 나설 일입니까? 이런 더러운 것은 제가 치우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차강혁은 거의 빌다시피 했다. 그 모습에 민서는 더 큰 절망감을 느꼈다. 저 남자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딸마저 버릴 수 있는 그런 인간이었다. 조태구는 잠시 차강혁을 쳐다보다가 이내 흥미를 잃었다는 듯이
손을 내저었다. 알아서 처리해. 내 구역에서 시끄럽게 구는 것들. 내가 어떻게 처리하는지 알지? 네 명심하겠습니다. 상무님, 조태구와 그의 무리가 사라지자 차강혁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민서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에는 아까보다 더 지독한 냉기가 서려 있었다. 봤지 여기가 어떤 곳인지, 그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다음에 또 찾아오면 그땐 내 손으로 널 저놈들에게 던져줄 테니까. 그는 민서를 거칠게 밀치고 다시 도박 테이블로 돌아가 버렸다. 마치 그녀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민서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섰다. 주변의 남자들이 터트리는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사방에서 그녀를 찔러왔다. 그녀는 더 이상 그곳에 머물지 않았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몸을 돌려 지옥 같은 도박장을 걸어 나왔다. 문이 닫히고 시끄러운 소음이 등 뒤로 멀어졌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워진 뺨을 식혀주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직접 마주한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잔인하고 비참했다.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다. 미련도, 연민도, 그 무엇도 남지 않았다. 민서는 후드 모자를 다시 깊게 눌렀었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걸렸다. 그래, 당신이 스스로 선택한 세상이라면 내가 기꺼이 남김없이 전부 부셔주지. 대화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부터는 오직 심판의 시간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용산의 불법 도박장에서 나온 차민서는 자신의 오피스텔로 돌아왔다. 그곳은 더 이상 슬픔과 분노를 사귀는 공간이 아니었다. 거대한 범죄 조직을 상대로 한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르는 그녀만의 고독한 사령부였다. 지난밤 아버지라는 남자가 보여준 비굴함과 잔인함은 그녀의 마음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간적인 감정마저 모두 불태워버렸다. 이제 그녀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의 목표만이 남아있었다. 흥룡회를 파괴하는 것, 아버지가 스스로 선택한 그 지옥을 자신의 손으로 직접 무너뜨리는 것. 민서는 모니터에 자신이 구축한 흥룡회의 조직도를 띄웠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아버지의 사진 위로 수십 개의 이름과 얼굴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그녀의 시선은 아버지의 얼굴을 지나 조직의 상층부로, 그리고 그들을 지탱하는 돈과 권력의 흐름으로 향했다. 뱀을 잡으려면 머리가 아닌 몸통부터 쳐야지. 민서의 손가락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첫 번째 공격 목표는 흥룡회의 심장, 바로 돈줄이었다. 흥룡회는 수십 개의 유령 회사와 대부업체, 유흥업소 등을 통해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있었다. 민서는 그들의 자금 흐름을 며칠 밤낮으로 분석하여 가장 핵심적인 자금 세탁 통로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 하나를 특정해냈다. 그녀는 은행에 허술한 보안망을 비웃기라도 하듯 단 몇 분 만에 메인 서버에 침투했다. 하지만 그녀는 돈을 훔치지 않았다. 그것은 하수들이나 하는 방식이었다. 그녀의 목적은 절도가 아닌 파괴와 혼란이었다. 작전명 케르베로스 시작. 그녀가 엔터키를 누르자 미리 심어두었던 악성 코드가 활성화되었다. 코드는 흥룡회와 관련된 모든 차명 계좌들 사이에서 수만 건의 소액 거래를 자동으로 발생시키기 시작했다. 100원이 들어왔다가 99원이 빠져나가고 다시 다른 계좌에서 120원이 들어오는 식의 의미 없는 거래들이 초당 수백 건씩 일어나며 거대한 데이터의 소용돌이를 만들어냈다. 회계 장부는 순식간에 아무도 해독할 수 없는 암호 덩어리로 변해버렸다. 그리고 마침내 결정적인 한방, 그녀는 시스템에 치명적인 오류를 일으켜 흥룡회의 모든 계좌를 동결시켜 버렸다. 동시에 금융감독원 서버에 익명으로
불법 자금 세탁 의심 계좌 리스트를 제보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바로 그 시각 흥룡회의 아지트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상무님 큰일 났습니다. 은행 계좌가 전부 막혔습니다. 조태구는 보고를 올리는 부하의 뺨을 그대로 후려쳤다. 개새끼야, 그게 무슨 소리야. 돈이 막히다니.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모든 거래가 정지됐고 지금은 입출금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조금 전 금융감독원에서 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조태구의 얼굴이 흉악하게 일그러졌다. 이것은 단순한 시스템 오류가 아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신들을 공격했다는 의미였다. 누구야? 어떤 새끼가 감히 우리 흥룡회를 건드려? 그는 경쟁 조직의 소행이라 직감했다. 하지만 누가? 어떻게 이런 일을 벌였는지 짐작조차 할 수 없었다. 수백억에 달하는 검은 돈이 공중에 붕 떠버린 상황. 당장 조직원들에게 지급해야 할 월급부터 상납해야 할 뇌물까지 모든 것이 마비되었다. 흥룡회는 창립 이래 최대의 자금 위기에 봉착했다. 오피스텔에서 민서는 그들의 혼란을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어떠한 변화도 없었다. 이것은 전체 요리에 불과했다. 그녀는 곧바로 2단계 작전에 돌입했다. 이번 목표는 그들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밀수 루트였다. 민서는 인천항의 관세청 물류 시스템과 항만 CCTV 네트워크에 동시에 접속했다. 그녀의 손끝에서 거대한 항구의 모든 정보가 한눈에 펼쳐졌다. 흥룡회는 내일 새벽 중국에서 들여오는 마약을 가구로 위장해 밀수할 계획이었다. 민서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해당 컨테이너의 등록 정보를 조작했다. 흥룡회의 컨테이너 번호를 대한민국 최대 가구 수출 기업인 한샘의 컨테이너 번호와 맞바꿔치기 해버렸다. 그리고 세관의 라이벌 부서인 마약 단속반에 익명의 제보 전화를 걸었다. 내일 새벽 한샘 가구 컨테이너를 통해 대규모의 밀수가 이루어질 겁니다. 세관 쪽에도 끈앞풀이 있는 것 같으니 당신들이 직접 움직이는 게 좋을 겁니다. 다음 날 새벽 인천항 조태구는 초조하게 담배를 피우며 컨테이너선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자금줄이 막힌 상황에서 이번 밀수품은 조직의 숨통을 틔워줄 마지막 희망이었다.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마약 단속반 차량들이 들이닥쳤다. 하지만 그들이 덮친 것은 흥룡회의 컨테이너가 아닌 엉뚱한 한샘 가구의 컨테이너였다. 꼼짝마. 마약 단속반이다. 컨테이너 열어. 조태구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하는 사이 진짜 흥룡회의 컨테이너는 다른 쪽에서 조용히 세관 직원들에게 압수되었다. 모든 것이 민서가 짜놓은 각본대로였다. 대기업의 컨테이너를 잘못 건드린 마약 단속반은 엄청난 비난과 징계에 직면할 것이고 흥룡회는 수백억 원짜리 마약을 눈앞에서 허무하게 빼앗기게 되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작전이었다. 얼마 후 부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받은 조태구의 얼굴은 이제 분노를 넘어 절망으로 변해 있었다. 물전 전부 압수당했다고 돈줄이 막히고 사업 루트까지 끊겼다. 보이지 않는 적의 완벽한 공격에 흥룡회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었다. 조직 내부는 혼란에 빠졌고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 민서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시고 있었다. 모니터에는 인천항에서 벌어진 소동과 금융감독원의 조사 착수 뉴스가 실시간으로 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만든 흥룡회 조직도를 다시 띄웠다. 그리고 이번 사태로 인해 책임을 지고 숙청될 중간 간부 몇 명의 얼굴 위에 붉은색 줄을 그었다. 거대한 벽에 첫 번째 벽돌 몇 개가 빠져나간 순간이었다. 민서는 창밖의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복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제 슬슬
구석에 몰린 쥐들이 고양이를 잡기 위해 덫을 놓으려 하겠지. 그녀는 그들이 쳐놓을 덫을 기꺼이 밟아줄 생각이었다. 흥룡회는 유령에게 쫓기는 사냥개처럼 혼란에 빠졌다. 보이지 않는 적의 공격에 수백억 대의 자금줄과 핵심 사업 루트가 동시에 마비되었다. 조직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였다. 조태구는 연이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직의 보스에게 불려가 죽기 직전까지 구타를 당했다. 그의 자존심은 갈갈이 찢겼다. 분노와 굴욕감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망쳐놓은 정체불명의 유령을 제 손으로 잡아 찢어 죽이기로 맹세했다. 경쟁 조직 놈들이든 배신자 새끼든 누구든 상관없어. 놈들이 우리 돈과 물건에 환장한다는 건 확실하잖아. 그럼 더 큰 미끼를 던져주면 돼. 조태구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판을 짜기 시작했다. 그는 조직의 정보망에 의도적으로 거짓 정보를 흘렸다. 흥룡회가 자금난을 타개하기 위해 필리핀 최대 마약 조직과 손잡고 역대 최대 규모의 신종 마약을 인천항을 통해 밀수한다는 내용이었다. 거래가 이루어질 시간과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그것은 정교하게 설계된 덫이었다. 그들이 흘린 정보는 흥룡회의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릴 수 있을 만큼 매력적인 미끼였다. 그리고 거래 장소로 지목된 인천항 제7부두의 폐창고는 한번 들어가면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거대한 쥐덫이나 다름없었다. 민서는 자신의 안전가옥에서 흥룡회의 통신을 감청하던 중 조태구가 흘린 정보를 포착했다. 모니터에 떠오른 정보는 너무나도 구체적이고 솔깃했다. 이것만 성공적으로 덮친다면 흥룡회 상층부는 물론이고 해외 마약 조직과의 커넥션까지 일망타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함정일 가능성이 높아. 그녀의 이성은 경고 신호를 보냈다. 너무 완벽한 시나리오였다. 하지만 그녀는 이 미끼를 물기로 결정했다.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는 전쟁에서 이길 수 없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믿었다. 설사 함정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판 위에서 역으로 그들의 목을 칠 수 있다고 자신했다. 그녀는 복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오피스텔 벽에 숨겨져 있던 무기함을 열었다. 하지만 그녀가 꺼내든 것은 총이나 칼이 아니었다. 손에 딱 맞는 검은색 특수장갑, 연막과 최루가스를 동시에 발산하는 소형 연막탄, 그리고 만능 와이어 툴이 전부였다. 그녀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는 언제나 자기 자신이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인천항. 바닷바람에 섞인 비릿한 소금기와 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민서는 고양이처럼 소리 없이 움직여 폐창고 주변에 잠입했다. 예상대로. 창고 주변에는 흥룡회 조직원들이 삼엄하게 경비를 서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눈을 피해 그림자 속으로 스며드는 것은 그녀에게 식은 죽 먹기보다 쉬운 일이었다. 그녀는 낡은 배수관을 타고 창고 2층으로 올라가 사가 빠진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진입했다. 창고 내부는 거대하고 텅 비어 있었으며 중앙에 나무 상자 몇 개가 놓여 있는 것이 전부였다. 그리고 그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몇몇의 조직원들. 모든 것이 어설픈 연극처럼 보였다. 확실하군. 민서는 함정임을 확신하고 즉시 빠져나가려 했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절거덩 굉음과 함께 창고의 모든 출입구가 육중한 철문으로 막혀버렸다. 동시에 수십 개의 서치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창고 내부를 대낮처럼 밝혔다. 갑작스러운 빛에 민서가 잠시 눈을 찌푸린 사이 사방에 숨어있던 수십 명의 흥룡회 조직원들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들은 손에 손해소의 파이프와 야구 방망이, 날카로운 칼을 들고 있었다. 완벽한 포위망이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조태구가 박수를 치며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의 얼굴에는 마침내 쥐를 잡았다는 희열과 잔인한 미소가 가득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구나. 이 더러운 쥐새끼. 그의 시선은 창고 2층 난간에 홀로 서 있는 민서에게로 향했다. 그는 처음에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조직 전체를 뒤흔들어 놓은 정체불명의 해커. 유령의 정체가 고작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계집애 하나라니. 뭐야, 너였어. 그날 도박장에서 아빠 찾아왔던 그 꼬마. 조태구는 실망과 허탈함, 그리고 곧이어 터져나오는 주체할 수 없는 비웃음을 터뜨렸다. 푸하하하. 세상에, 내가 이런 애송이 계집애 하나에게 놀아났단 말이야. 야, 이게 말이 돼. 조직원들 사이에서도 비웃음과 조롱의 목소리가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그들의 눈에 민서는 그저 독 안에 든 쥐, 곧 잡아먹힐 가련한 사냥감일 뿐이었다. 바로 그때 조직원들 무리 뒤편에서 한 남자가 조태구의 손에 이끌려 앞으로 끌려 나왔다. 차강혁이었다. 그는 덫에 걸린 딸의 모습을 보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의 눈동자는 공포와 절망으로 미친 듯이 흔들리고 있었다. 조태구는 그 모습을 보고 차강혁이 유령의 정체를 알고 겁을 먹은 것이라 오해했다. 걱정 마라. 강혁아, 네가 무서워하던 그 유령. 오늘 내가 네 눈앞에서 직접 잡아줄 테니. 조태구는 민서를 향해 오만하게 턱짓했다. 이제 그만 내려오시지. 꼬마 아가씨, 네가 누구고 네 배후에 누가 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 어차피 넌 오늘 여기서 뒤질 테니까. 민서는 자신을 둘러싼 수십 명의 적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리고 겁에 질린 아버지의 얼굴을 마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두려움이나 절망의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모든 것이 자신의 예상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차가운 평온함마저 느껴졌다. 그녀는 2층 난간에서 가볍게 뛰어내려 그들의 한가운데로 사뿐히 착지했다. 이제 사냥의 시간은 끝났다. 심판의 시간이 시작될 차례였다. 조태구의 비웃음이 텅 빈 창고를 가득 메웠다. 그는 마치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는 코미디를 보는 관객처럼 배를 잡고 웃어댔다. 수십 명의 조직원들도 그를 따라 민서를 향해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에게 포위된 작은 소녀는 이제 막 날갯짓을 시작한 나방처럼 가련하고 하찮아 보였다. 야, 차강혁. 조태구가 눈물까지 닦아내며 말했다. 내 딸내미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냐. 지 아비가 어떤 세상에서 사는지도 모르고 겁도 없이 이런 사지 CD에 제 발로 기어들어오고 말이야. 차강혁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는 딸을 보호해야 한다는 본능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는 20년 묵은 임무 사이에서 필사적으로 갈등했다. 결국 그는 후자를 택했다. 그는 조태구 앞에 무릎을 꿇었다. 상무님, 제발 이 아이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냥 어미 잃고 정신이 나간 철없는 아이입니다. 제발 목숨만은 살려주십시오. 제가 평생 상무님의 개가 되어 갚겠습니다. 아버지의 비굴한 모습은 민서의 마음에 마지막 남은 기대감마저 잿더미로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서 눈을 돌렸다. 그녀의 시선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즐기고 있는 조태구를 향해 고정되었다. 네 아비가 저렇게 비는 걸 봐서 특별히 곱게 죽여주마. 조태구는 시계 불을 붙이며 거만하게 연기를 내뿜었다. 네 배후가 누군지, 목적이 뭔지 물어. 그럼 고통 없이 보내주지. 민서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을 두려움으로 오해한 조태구는 짜증스럽게 손짓했다. 잡아, 혀를 뽑아서라도 불게 만들어. 조직원 2명이 음흉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에게 다가왔다. 바로 그 순간 민서가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창고 안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킬 만큼 차갑고 날카로웠다.
여기까지. 그녀의 목소리에 담긴 기묘한 위압감에 다가오던 조직원들이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칫했다. 민서는 천천히 자신의 후드 티셔츠 안주머니로 손을 가져갔다. 조직원들은 그녀가 무기를 꺼내는 줄 알고 긴장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작고 검은 가죽 지갑 하나였다. 민서는 지갑을 펼쳐 그 안의 내용물이 조태구에게 잘 보이도록 들어 보였다. 뭐야, 저건. 조태구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지갑 안에는 푸른 봉황 문양이 선명한 금박으로 새겨진 신분증 한 개가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또렷한 글씨가 박혀 있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신분증 사진 속의 인물은 바로 눈앞에 서 있는 작은 소녀였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해외공작국 특수임무팀 소속 차민서다. 민서의 선언에 창고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국가정보원이라는 6글자가 주는 무게감은 동네 경찰이나 검찰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다. 그들은 자신들이 지금껏 상대해온 양아치들이나 부패경찰이 아닌 국가의 그림자, 보이지 않는 칼과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조태구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가 이내 격렬한 분노로 붉게 타올랐다. 그는 이 말도 안 되는 현실을 부정하고 싶었다. 개소리 집어치워. 저런 가짜 신분증. 길거리에서 5만 원이면 만들어 내까지 계집애가. 국정원 웃기지 마. 굴욕감과 수치심에 이성을 잃은 그가 미친 듯이 소리쳤다. 죽여. 전현 당장 죽여버려. 진짜든 가짜든. 오늘 여기서 쥐도 새도 모르게 묻어버리면 그만이야. 그의 명령은 스스로의 무덤을 파는 어리석은 외침이었다. 조직원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소의 파이프가 공기를 가르는 소리. 날카로운 칼날이 빛을 반사하는 섬광이 그녀를 향해 쏟아졌다. 그것은 학살의 시작이었다. 하지만 희생자는 단 한 명의 소녀가 아니었다. 맨 처음 달려들던 2명의 남자가 그녀의 양쪽에서 쇠 파이프를 휘둘렀다. 민서는 상체를 살짝 숙여 2개의 공격을 동시에 피했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 스쳐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 그녀의 2 손이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녀의 손날이 정확하게 2 남자의 팔꿈치 관절을 가격했다. 으드득. 뼈가 부서지는 끔찍한 소리와 함께 2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다. 뒤에서 칼을 들고 덮치던 남자를 향해 그녀는 돌아보지도 않고 몸을 날려 뒤꿈치로 턱을 걷어찼다. 남자는 이빨 몇 개와 함께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민서의 움직임은 춤과도 같았다. 하지만 그 춤은 아름다운 것이 아닌 효율성과 파괴력만을 극대화한 치명적인 살인 기술의 향연이었다. 그녀는 상대방의 힘을 역이용하고 인체의 가장 취약한 급소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가격했다. 그녀는 주먹을 쓰지 않았다. 손날, 팔꿈치, 무릎, 발끝. 그녀의 몸 전체가 하나의 완벽한 무기였다.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마다 건장한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가 뒤틀리고 갈비뼈가 으스러졌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죽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녀는 그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전투 불능 상태로 무력화시키고 있었다.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1분도 채 걸리지 않았다. 창고를 가득 메웠던 수십 명의 조직원들은 이제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고깃덩어리가 되어 있었다. 압도적인 공포. 살아남은 몇몇 조직원들은 무기를 내던지고 뒷걸음질치기 시작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민서는 더 이상 연약한 소녀가 아니었다. 인간의 형상을 한 재앙, 피할 수 없는 죽음의 그림자 그 자체였다. 이제 서 있는 사람은 단 3명뿐이었다. 민서, 공포에 질려 말조차 잊은 차강혁,
그리고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조태구. 네, 내년 정체가 뭐냐? 조태구는 이가 부딪히는 소리를 내며 뒷걸음질 쳤다. 그가 믿었던 수와 폭력의 법칙이 눈앞의 작은 소녀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렸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품에서 칼을 꺼내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하지만 그의 움직임은 민서의 눈에는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민서는 그의 손목을 가볍게 낚아채 비틀었다. 끄아! 뼈가 부러지는 고통에 조태구가 칼을 떨어뜨렸다. 민서는 그의 무릎 뒤를 발로 걷어차 그의 육중한 몸을 바닥에 무릎 꿇렸다. 모든 것이 끝났다. 민서는 차가운 눈으로 자신의 발밑에서 신음하는 조태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입에서 얼음 같은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게 내 놈들이 사는 세상의 법칙인가? 그녀는 고개를 돌려 넋이 나간 채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아버지를 쳐다보았다. 차강혁은 딸의 얼굴에서 자신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서늘하고도 완벽한 괴물의 모습을 보았다. 폐창고 안의 공기는 피와 먼지, 그리고 패배자들의 신음소리로 가득했다. 차민서는 이 모든 아수라장을 등진 채 자신의 주머니에서 위성통신이 가능한 특수 단말기를 꺼냈다. 그녀는 보안 채널을 통해 단 한 문장의 보고를 보냈다. 작전 종료, 현장 확보, 처리팀 요청. 보고를 마친 그녀는 무릎 꿇고 있는 조태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 대신 원초적인 공포만이 남아있었다. 그때 민서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에 고개를 돌렸다. 차강혁이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자신의 딸을,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정체불명의 존재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공포, 충격, 그리고 그 모든 감정의 밑바닥에 아주 희미하게 부정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 서려 있었다. 민서는 그와 시선을 마주했다. 하지만 그들 사이에는 어떠한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부녀 사이의 정은 이미 오래전에 끊어졌고 지금 그들 사이에는 이해할 수 없는 거대한 심연만이 놓여 있을 뿐이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창고의 육중한 철문이 소리 없이 열렸다. 번호판 없는 검은색 밴 여러 대가 들어왔고 얼굴을 가린 검은색 전술 복장의 사내들이 일사불란하게 창고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그들은 국정원의 특수 처리팀이었다. 그들은 다친 흑룡회 조직원들을 마치 물건처럼 제압하고 결박했으며 현장의 모든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오차도, 어떠한 감정도 없었다. 민서는 조태구를 처리팀에게 인계했다. 살인교사, 마약 밀수, 불법 자금 세탁, 관련 증거는 모두 확보되어 있습니다. 배후를 캐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팀장님, 처리팀 요원은 깍듯하게 경례를 붙였다. 이 작은 소녀가 바로 이 모든 작전을 지휘한 현장 책임자였던 것이다. 차강혁은 그 광경을 보며 자신이 지난 20년간 알아왔던 세상이 송두리째 뒤집어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국정원 지하 7층에 위치한 특별 신문실. 창문 하나 없는 차가운 콘크리트 공간이었다. 조태구는 팔에 깁스를 한 채 금속 테이블에 수갑으로 결박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 서렸던 공포는 이제 자포자기와 도끼만 남았다. 철문이 열리고 민서가 들어왔다. 그녀는 거리의 싸움꾼 같았던 후드 티셔츠 차림이 아닌 몸에 딱 붙는 검은색 터틀넥 스웨터와 바지 차림이었다. 그녀의 모습은 전투 요원이라기보다는 상대의 심리를 꿰뚫어 보는 냉철한 분석에 가까웠다. 이름, 조태구, 나이 40, 흑룡회 부두목. 민서는 그의 맞은편에 앉아 서류 파일을 테이블 위에 펼쳤다. 폭행, 협박,
살인교사 혐의 12건, 자금 세탁 및 밀수 혐의 3건. 그 외 자잘한 범죄 기록은 셀 수도 없군. 그녀는 조태구의 범죄 기록을 마치 장을 보듯 무미건조하게 읊었다. 그녀가 말하는 모든 것은 그녀가 이미 그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였다. 이 증거들만으로도 넌 무기징역이야. 하지만 네가 지금 입을 열면 정상 참작의 기회를 주지. 너희 보스, 용왕이라 불리는 그놈의 정체가 뭐지? 지금 어디에 숨어있나? 조태구는 대답 대신 피식 웃었다. 내가 미쳤냐? 그걸 풀게. 어차피 여기서 나가긴 글렀는데. 우리 회장님까지 팔아넘기면 내 가족들은 곱게 죽지 못할 거다. 가족이라. 민서의 입꼬리가 비스듬히 올라갔다. 캐나다에 유학 중인 네 아들, 조민준, 그리고 강남에서 명품 샵을 운영하는 내 아내, 김지연 두 사람의 모든 금융 기록과 통화 내역.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는 건 알고 있나? 조태구의 얼굴이 굳어졌다. 민서는 그의 마지막 방어선을 무너뜨리기 위해 쐐기를 박았다. 네가 여기서 입을 다물고 있으면 네 가족들은 흑룡회의 범죄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즉시 체포될 거야. 네 아들은 국제범죄자가 되고 네 아내는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되겠지. 네가 충성을 바치는 너희 보스가 과연 네 가족까지 지켜줄 것 같나 하니 가장 먼저 제거하려 들겠지. 증거를 없애야 하니까. 조태구의 동공이 격렬하게 흔들렸다. 민서의 말은 그의 가장 아픈 곳을 정확하게 찔러왔다. 그는 자신들의 세계가 얼마나 비정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그는 마지막 발악처럼 민서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그는 유일하게 자신이 그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는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하하. 그는 실성한 사람처럼 웃기 시작했다. 보스, 우리 회장님을 알고 싶어. 그 전에 내 애비에 대해서나 제대로 아는 게 어때? 민서의 표정이 처음으로 미세하게 굳어졌다. 헤어소리 하지 마. 마지막 기회다. 헤어소리. 조태구는 그녀의 반응을 보고 더욱 기세등등해졌다. 내 눈에는 그 인간이 그냥 술에 절어 빌빌거리는 늙은 도박꾼으로만 보이지. 20년이야. 20년 동안이나 그 늙은 여우 새끼가 우리 회장님 밑에서 죽은 듯이 숨어 지내면서 뒤통수 칠 기회만 엿보고 있었다고 넌 아무것도 몰라. 꼬마야,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오랫동안 속아왔다는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내 아버지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한심한 쓰레기가 아니야. 어쩌면 지금의 너보다 훨씬 더 지독하고 무서운 괴물일지도 모르지. 신문은 그것으로 끝났다. 민서는 조태구를 다른 요원들에게 맡기고 밖으로 나왔다. 작전은 성공했다. 흑룡회의 2인자를 체포했고 조직의 내부 정보를 얻어낼 결정적인 발판을 마련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상하게도 무거웠다. 조태구의 마지막 말이 저주처럼 귓가에 맴돌았다. 내연 아무것도 몰라. 20년 동안 네오보다 더 무서운 괴물. 그녀는 미친놈의 헛소리라고. 자신의 마음을 흔들려는 바라길 뿐이라고 애써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 말들은 끈질기게 그녀의 이성을 파고들었다. 민서는 다시 자신의 안전 가옥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모니터에 아버지, 차강혁의 파일을 다시 띄웠다. 도박장에서 비굴하게 웃고 있던 초라한 남자의 얼굴. 그녀가 증오하고 경멸해 마지 않는 아버지의 모습. 하지만 지금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언가를 보고 있었다. 너무나도 완벽해서 오히려 부자연스러웠던 그 비굴함.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눈빛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아주 희미하고 차가운 불꽃을 민서의 완벽했던 복수의 계획에
처음으로 아주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조태구의 말은 독침처럼 차민서의 마음에 박혀 빠지지 않았다. 그녀는 며칠 동안 안전가옥에 틀어박혀 처음부터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다. 아버지 차강혁이라는 남자에 대한 모든 기록, 흥룡회의 모든 활동 내역,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모든 시간의 공백을. 그녀의 머릿속은 거대한 혼돈에 휩싸였다. 그녀의 복수는 명확한 선과 악의 구도 위에 서 있었다. 아버지는 절대적인 악이었고 자신은 정의의 심판자였다. 하지만 이제 그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했다. 만약, 아주 만약에 조태구의 말이 사실이라면. 말도 안 돼. 민서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한번 싹을 틔우자 무서운 속도로 자라나 그녀의 이성을 잠식했다. 바로 그날 밤이었다. 그녀의 보안 시스템에 침입 경고가 울렸다. 국정원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아는 최고 등급의 비상 채널을 통해 누군가 그녀에게 접속을 시도하고 있었다. 민서의 온몸에 긴장감이 흘렀다. 이 채널을 뚫을 수 있는 사람은 국정원 내에서도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내가 누군지 묻지 마라. 모니터에 암호화된 텍스트가 떠올랐다. 자네의 행동으로 모든 것이 위험해졌다. 당장 모든 작전을 중단하고 내가 보내는 주소로 혼자 와라. 이것은 명령이다. 텍스트 아래로 낯선 주소 하나가 전송되었다. 민서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다. 상대방은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었다. 그리고 자신에게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다. 민서는 잠시 갈등했지만 이 의문을 풀기 위해서는 직접 부딪히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장비만을 챙겨 약속 장소로 향했다. 약속 장소는 서울 외곽에 버려진 공장이었다. 칠흑 같은 어둠과 적막만이 감도는 곳. 민서는 오감을 곤두선 채 조심스럽게 공장 안으로 들어섰다. 누구냐? 민서의 목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렸다. 그때 공장 2층에서 그림자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다. 희미한 달빛에 비친 남자의 실루엣. 민서는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다. 너무나도 익숙한, 하지만 동시에 너무나도 낯선 모습. 차강혁이었다. 하지만 그녀가 알던 비굴하고 초라한 모습이 아니었다. 그는 어둠 속에 서 있었지만 그 몸에서는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날카롭고 강인한 기운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사냥감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기다리는 늙고 노련한 포식자의 모습이었다. 오랜만이구나, 날라. 그의 목소리는 술에 절어있던 탁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담겨 있었다. 당신 정체가 뭐야? 민서는 자신도 모르게 경계 태세를 갖추었다. 차강혁은 대답 대신 품에서 낡은 라이터 하나를 꺼내 켰다. 딸깍 하는 소리와 함께 작은 불꽃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흐리멍덩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예리한 눈빛. 그 눈빛은 민서 자신이 거울을 볼 때마다 마주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네가 태어나던 해에 나는 국정원에 들어왔다. 차강혁의 첫 마디는 충격 그 자체였다. 당시 흥룡회는 지금보다 훨씬 더 거대한 악이었다. 정치권까지 손을 뻗쳐 나라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지. 윗선에서는 특단의 조치를 내렸고 가장 위험한 임무가 내게 주어졌다. 흥룡회의 내부로 침투해 그들의 심장부까지 파고들어 조직을 내부에서부터 와해시켜라.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프로젝트 케르베로스의 시작이었다. 민서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프로젝트 케르베로스, 그것은 자신이 이번 작전에 붙였던 이름이었다. 소름 끼치는 우연의 일치. 임무를 위해서는
완벽한 위장이 필요했다. 나는 내 모든 과거를 지워야만 했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와 딸까지. 내가 그들의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너희는 더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다. 내가 너희를 버린 것이 아니야. 너희를 지키기 위해 너희 곁을 떠나야만 했던 거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고통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믿을 수 없어.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다. 증거를 보여줘. 차강혁은 말없이 자신의 낡은 구두를 벗었다. 그리고 구두의 뒤축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작은 마이크로칩 하나가 나왔다. 그는 칩을 민서에게 던졌다. 국정원 메인 서버 아카이브 델타에 접속해. 보안 등급은 블랙. 패스코드는 내 어머니의 생일이다. 민서는 떨리는 손으로 칩을 자신의 단말기에 연결했다. 그녀의 눈앞에 단 한 번도 접속해 본 적 없는 국정원의 가장 깊은 곳에 숨겨진 비밀 서버에 접속 화면이 나타났다. 보안 등급 블랙. 그것은 국가 원수급의 최고 기밀 정보를 다루는 등급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어머니의 생일을 입력했다. 접속이 허가되었다. 화면에 파일 하나가 떠올랐다. 파일명은 프로젝트 케르베로스 차강혁. 파일을 열자 지난 20년간의 기록이 쏟아져 나왔다. 차강혁이 국정원 요원으로 활동하며 흑룡회에 침투하고 수많은 위험을 넘나들며 내부 정보를 보고해 온 모든 기록들. 그 안에는 그가 멀리서 몰래 찍은 어린 시절 자신의 사진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딸의 입학식, 졸업식, 생일. 그는 단 한 번도 그녀의 인생에서 떠난 적이 없었다. 늘 그림자 속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기록. 그것은 유서였다. 만약 내가 임무 중에 죽게 된다면 나의 모든 연금과 보상금은 내 아내와 딸 차민서에게 전달해주기 바란다. 그리고 내 딸에게 전해다오. 아빠는 단 한순간도 너를 잊은 적이 없다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내 딸아. 부디 행복하거라. 민서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다. 그녀가 지난 20년간 증오하고 저주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모두 거짓된 위장이었다. 그녀가 복수하기 위해 파괴하려 했던 그 세계는 사실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무너뜨리려 했던 목표물이었다. 그녀의 모든 분노와 복수심은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한낱 어리석은 오해에 불과했다. 이제 알겠느냐. 차강혁의 목소리가 그녀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네가 조태구를 건드리면서 20년간 쌓아온 나의 탑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흑룡회의 보스는 이제 나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조만간 나의 정체를 알아낼 거다. 그렇게 되면 너와 나 둘 다 죽는다. 민서는 단말기를 떨어뜨렸다. 그녀는 주저앉아 얼굴을 두 손에 묻었다. 뜨거운 눈물이 봇물처럼 터져나왔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통한의 눈물이었고 아버지의 고독한 삶에 대한 미안함의 눈물이었다. 차강혁은 딸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그는 그저 멀리서 지난 20년간 단 한 번도 제대로 안아주지 못했던 딸의 작은 등이 오열로 들썩이는 것을 고통스럽게 지켜볼 뿐이었다. 통곡의 시간은 길지 않았다. 차민서는 눈물을 닦고 일어섰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혼란과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새로운 목표를 향한 강철 같은 의지가 자리 잡았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이 아니었다. 아버지의 20년 임무를 마무리해야 할 국가정보원의 엘리트 요원이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민서의 목소리는 완전히 평정을 되찾아 있었다. 그녀는
차강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대신 동료 요원에게 말하듯 사무적인 어조를 유지했다. 지난 20년의 세월은 그렇게 쉽게 메워질 수 있는 강혁이 아니었다. 차강혁은 딸의 변화를 감지하고 희미한 쓴웃음을 지었다. 하지만 지금은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었다. 흥룡회의 진짜 보스. 용왕은 단 한 번도 외부의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다. 내가 20년간 알아낸 것이라곤 그가 엄청난 자금력을 바탕으로 정적의 깊숙이 뿌리내린 거물이라는 것뿐. 조태구가 잡혔으니 용왕은 꼬리 자르기에 들어갈 거다. 그리고 가장 먼저 제거해야 할 꼬리는 바로 나겠지. 그의 정체를 밝혀낼 방법은 없나요? 단 하나. 용왕이 유일하게 신뢰하는 자금 관리인이자 조직의 2인자 미스터 백이라는 인물이 있다. 나는 그의 신뢰를 얻기 위해 지난 몇 년간 공을 들여왔고 마침내 내일 그와 단독으로 만나기로 했다. 그 자리에서 용왕의 정체가 담긴 비밀 장부를 넘겨받기로 했지. 네가 나타나기 전까지는 모든 것이 완벽한 계획이었다. 그의 말에는 희미한 원망이 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성급한 복수가 아버지의 20년 계획을 망칠 뻔했다는 죄책감이 다시금 그녀를 짓눌렀다. 바로 그때 차강혁의 낡은 휴대폰이 진동했다. 암호화된 비상 채널을 통해 들어온 문자였다. 문자를 확인한 차강혁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다. 덧치다 미스터 백이 배신했다. 지금 너에게로 청소부들이 가고 있다. 살아남아라. 국정원 내부에 심어둔 그의 정보원이 보낸 마지막 경고였다. 청소부. 흥룡회 내에서도 가장 잔인하고 실력 있는 암살자 집단을 일컫는 코드네임이었다. 젠장, 너무 빨리. 차강혁이 욕설을 뱉는 순간 공장 바깥에서 수십 개의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일제히 켜지며 어둠을 갈랐다. 사방에서 검은색 세단들이 몰려와 공장을 완벽하게 포위하고 있었다. 차문이 열리고 잘 훈련된 암살자들이 소음기가 달린 총과 날카로운 단검을 든 채 소리 없이 공장으로 접근해오기 시작했다. 민서야, 여길 빠져나가라. 차강혁이 다급하게 외쳤다. 이놈들은 네가 상대해온 양아치들과는 차원이 달라. 내가 시간을 버는 동안 넌 살아서 국정원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딸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던질 각오였다. 하지만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단말기를 꺼내 공장 내부의 전력 시스템을 해킹했다. 혼자서는 못 빠져나가요. 그녀가 차갑게 말했다. 하지만 둘이라면 가능성은 있죠. 배영, 그녀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공장의 모든 조명이 터져나가며 완벽한 암흑이 찾아왔다. 갑작스러운 어둠에 암살자들이 잠시 혼란에 빠진 사이 민서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외쳤다. 북쪽 3번 환풍구 10초 뒤에 두 사람은 어둠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등 뒤에 느끼며 등을 맞대고 섰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함께하는 부녀의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위험한 전쟁터의 한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암살자들이 적외선 투시경을 끼고 다시 포위망을 좁혀왔다. 그들의 발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왔다. 셋, 차강혁이 나직이 숫자를 셌다. 둘, 민서가 이어받았다. 하나, 두 사람은 동시에 반대 방향으로 몸을 날렸다. 차강혁의 움직임은 거칠고 직선적이었지만 한 동작 한 동작에 20년의 관록과 묵직한 파괴력이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에게 달려드는 암살자의 총을 든 팔을 꺾어버리고 그 총을 빼앗아 다른 암살자의 다리를 쏘았다. 민서의 움직임은 물 흐르듯 유연하고 치명적이었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소리 없이 움직이며 암살자들의 목과 관절을 정확하게 가격했다. 그녀는 살인을 피하면서도
적들을 확실하게 무력화시켰다. 아버지와 딸, 스타일은 전혀 달랐지만 그들의 호흡은 놀라울 정도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 한 사람이 적의 공격을 막아서면 다른 한 사람이 그 틈을 파고들어 적의 숨통을 끊어놓았다. 그들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강점을 극대화했다. 20년의 시간 동안 떨어져 있었지만 그들의 몸에 흐르는 본능적인 유대감은 그들을 완벽한 전투 듀오로 만들었다. 수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불리한 싸움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조금씩 포위망을 뚫고 약속된 환풍구를 향해 나아갔다. 거의 다 왔어. 차강혁이 환풍구 덮개를 뜯어내며 외쳤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등 뒤에서 날아온 총알 하나가 그의 어깨를 스쳐 지나갔다. 그가 고통으로 잠시 주춤하는 사이 마지막 남은 암살자, 청소부들의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칼을 들고 민서에게 달려들었다. 민서는 미처 그 공격에 대비하지 못했다. 민서야, 차강혁은 비명을 지르며 부상당한 몸을 날려 딸의 앞을 막아섰다. 풋! 칼날이 살을 파고드는 둔탁한 소리가 어둠 속에 울렸다. 칼은 정확하게 차강혁의 복부를 찔렀다. 암살자의 얼굴에 승리의 미소가 번졌다. 하지만 차강혁 역시 웃고 있었다. 그는 고통을 참으며 자신의 몸을 꿰뚫은 암살자의 팔을 강철 같은 힘으로 붙잡았다. 지금이다. 그의 외침에 민서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 대신 불타는 분노가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몸을 방패 삼아 암살자의 목을 향해 정확하게 손날을 내리쳤다. 으두둑! 암살자는 비명 한 번 지르지 못하고 그대로 쓰러졌다. 모든 것이 끝났다. 아버지, 민서는 쓰러지는 차강혁을 부축했다. 그의 복부에서는 붉은 피가 쉴 새 없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괜찮다. 차강혁은 힘겹게 웃으며 품에서 피에 젖은 USB 하나를 꺼내 민서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 안에 모든 게 들어있다. 용왕의 정체, 그리고 지난 20년간의 내 모든 것. 그의 눈이 서서히 감기고 있었다. 약속해다오. 반드시 이 임무를 끝내겠다고. 그리고 부디 나 같은 인생은 살지 마라.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내 딸아. 그것이 그의 마지막 말이었다. 민서는 피 묻은 USB를 꽉 쥔 채 아버지의 차가워지는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다. 며칠 후 대한민국은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범죄 조직 소탕 작전을 뉴스를 통해 접하게 되었다. 차강혁이 목숨과 맞바꾼 USB는 대한민국 사회의 가장 어두운 안부를 파헤치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국가정보원과 검찰의 합동수사본부는 USB에 담긴 정보를 바탕으로 정재계를 막론하고 흥룡회와 유착관계에 있던 모든 부패한 권력자들을 체포하기 시작했다. 현직 국회의원, 전직 경찰청장, 대기업 총수들이 줄줄이 수갑을 차는 모습이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베일에 쌓여 있던 흥룡회의 보스 용왕의 정체 역시 밝혀졌다. 그는 존경받는 자선사업가로 위장하고 있던 추악한 괴물이었다. 차민서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원 지하의 종합상황실에서 지켜보았다.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동료였던 국정원 요원들은 그녀를 단순한 요원이 아닌 20년간의 위대한 임무를 마무리하는 영웅으로 대우했다. 마침내 흥룡회가 완전히 와해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왔을 때 상황실 안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왔다. 하지만 민서는 웃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화면 가득 채운 뉴스를 바라볼 뿐이었다. 복수는 끝났다. 임무도 완수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승리의 기쁨 대신 거대한 공허함만이 남았다. 며칠 뒤
국립현충원에서는 한 명의 이름 없는 요원을 위한 장례식이 거행되었다. 차강혁. 그는 평생을 범죄자로 위장한 차에 살았지만 죽어서야 비로소 국가를 위해 희생한 영웅으로 인정받았다. 국정원장이 그의 영정사진에 보국훈장을 추수하는 동안 민서는 검은 상복을 입고 가장 앞줄에 서 있었다. 어머니의 장례식 때와는 달리 그녀의 곁에는 수많은 동료 요원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있었다. 공식적인 장례 절차가 끝나고 민서는 홀로 어머니가 잠들어 계신 납골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골함 옆에 아버지의 것을 나란히 안치했다. 20년 만에 그녀의 부모님은 비로소 한자리에서 다시 만나게 된 것이다. 민서는 두 분의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보았다. 엄마, 이제 다 끝났어. 그녀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더 이상 슬픔에 잠겨있지 않았다. 아빠, 나쁜 사람이 아니었어. 우리를 지키려고 혼자서 너무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하고 있었어. 내가 너무 늦게 알아서 미안해. 그녀는 아버지의 유골함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아버지의 마지막 명령, 완수했어요. 괴물들은 모두 심판받았어요. 그러니 이제 엄마 곁에서 편히 쉬세요. 그녀는 두 분의 유골함 앞에 하얀 국화꽃 한 다발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더 이상 분노와 증오의 눈물이 아닌 모든 것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뜨거운 화해의 눈물이었다.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민서는 서울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남산의 한적한 언덕 위에 서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검은색 옷을 입고 있지 않았다. 평범한 청바지와 흰 티셔츠 차림의 그녀는 이제 막 24살이 된 여느 청춘의 모습과 다를 바 없었다.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다. 국정원장이었다. 차민서 요원. 자네의 공을 높이사. 자네를 팀장으로 하는 새로운 특수임무팀을 창설하기로 했네. 국가를 위해 계속 일해주지 않겠나. 민서는 대답 대신 파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귓게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이 맴돌았다. 부디 나 같은 인생은 살지 마라. 너는 행복해야 한다. 내 딸아, 아버지의 임무는 끝났다. 그녀의 복수도 끝났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그림자를 따라가는 삶이 아닌 자기 자신만의 삶을 살아야 했다. 민서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다. 감사합니다. 처장님, 하지만 저는 오늘부로 제 인생의 첫 번째 휴가를 떠나려고 합니다.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뒤를 돌아 어두운 과거가 아닌 눈부신 햇살이 쏟아지는 미래를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를 위해 살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대로 그녀는 이제 행복해지기 위해 살아갈 것이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이 얼마나 무거울 수 있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위대한 희생과 그 사실을 알게 된 딸의 선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